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26살이었던 시절, 인생에서 자존감이 제일 많이 떨어지던 시기였어요. 휴학까지 하며 취업 준비를 했건만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아무 데도 없었고 기약도 없이 하염없이 문을 두드리기만 했었네요. 생각해보면 취업 말고 다양한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조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취업 준비 끝에 결국 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된 그날, 청심환을 먹어도 긴장되는 기분이 영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회사 인사팀 직원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너무 긴장하신 것 같다며 편하게 얘기하듯이 면접 보고 오면 된다고 저를 응원해 주셨네요. 그때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는 그 남자가 정말 멋져 보였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외우고 있었죠. 가까스로 최종 면접을 마치고 며칠 후 합격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네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토익 시험을 매회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돈을 버는 사회인이 된 것만 같아서 그 기분에 심취했죠. 나를 받아준 이 회사에 평생을 바쳐야겠다 다짐하며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 첫날, 면접날 봤던 인사 담당자 직원분과 마주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게 됐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입사 초기부터 일이 쏟아져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몸도 마음도 지쳤을 그때 사내 메신저로 그분이 안부를 묻더라고요. 일 많아서 너무 힘들죠? 이따 커피 사줄 테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그 후로 그분은 제가 힘들 때마다 메신저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죠. 그래서 참 좋은 분이시구나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의 이름과 직급만 알았지 그 외의 것들은 물어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급격히 가까워진 계기가 생겼죠. 휴일 오후에 집 근처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제 나름의 루틴이거든요. 그날도 혼자서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희 회사 인사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분도 거기서 책을 자주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카페에 가면 거기서도 만나고 길을 걷다가 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때가 되니 이건 정말 운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남이 잦아지니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적으로 약속도 잡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졌네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사내 연애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해요. 그때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라고 생각했죠. 2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나름 스릴 있는 비밀 연애를 즐긴 후 그 사람의 프로포즈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됐네요. 그 후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서툰 부분이 많아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속으로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다 필요 없으니 저희 둘만 행복하면 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네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주말이 되면 같이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미리 알아보고 경제적인 부분도 오픈을 하면서 제법 예비 부부의 모습이 돼갔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들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외동딸로 자라온 저는 평소에 남매나 자매,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몇 번 소개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하러 하며 피하더라고요. 결혼할 사이인데 미리 인사하면 좋잖아. 나 여동생이랑 별로 안 친해. 왜? 사이가 안 좋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서로 결혼할 사람 따로 소개시켜줄 정도로 친하지는 않아. 남매는 원래 그래. 걔가 워낙 살갑지 못한 스타일이라 만나면 불편하기만 할 거야. 그런가?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어차피 곧 상견례인데 그때 보면 되지. 주변에 보면 남매끼리 그닥 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 뭐 그때는 그러려니 넘겼어요. 오히려 너무 친한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가 코앞에 다가왔네요. 저희 집안과 예비 남편 쪽 집안이 동시에 만난다는 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상견례 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거슬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죠. 음식을 먹는 내내 예비 신우의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걸까 싶어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봐도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서 계속 표정은 안 좋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싫은 게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시지만 신우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골치 아프잖아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상견례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있는 걸까 싶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니까 웃으며 넘어간 거지 만약 밖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견례는 잘 마쳤고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갔죠. 저희 부모님도 싹싹한 사위를 맞이하게 돼서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동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아파서 어쩌나 걱정했던 아버지도 이 서방이라면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안심하셨죠. 남자친구가 워낙 성격이 밝고 어른한테 싹싹한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격 하나는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예비 신우였어요. 지금 집 앞에 왔으니 잠깐 만날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어쩐 일로...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진짜로 집 앞에 왔다고요? 네. 밤늦게 무작정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오빠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비 남편은 상견례가 끝나고 가족들끼리 술을 한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비 신우가 혼자 저희 집 앞에 온 거예요.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궁금해서 나가봤죠. 정말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제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단둘이 만나니까 약간 삭막하고 어색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로... 아가씨라는 호칭 붙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보다 언니시잖아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죠. 오빠랑 부모님이 하도 떠벌리고 다니니까. 여기 부촌이잖아요. 집이 뭐 몇십억 한다면서요? 요즘 우리 집 최대 관심사가 이 집 시세예요. 아, 진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언니는 오빠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결혼할 사이니까 숨기는 게 없다면 다 알지 않을까요? 아니요. 언니는 오빠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정말 둘이 운명처럼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군가의 의도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도라뇨? 오빠가 의도적으로 언니한테 접근했다고요. 서점, 카페, 길거리 전부 미리 알고 서성이고 있었고 우연히 만난 척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언니가 입사하자마자 언니 SNS 염탐했으니까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언니한테 접근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라뇨? 언니가 입사한 그날 오빠가 집에 뭘 들고 왔는지 아세요? 바로 언니 이력서예요. 그걸 종이에 프린트해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보더라고요. 언니 집안이나 스펙이 꽤 괜찮아 보였나 보죠. 오빠가 나름 효자라 여자 만날 때 부모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보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인사팀이랍시고 관심 있는 여자 이력서까지 들고 올 줄 몰랐네요. 아무튼 언니 이력서 보더니 부모님이 흡족하셨는지 바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끼리 이미 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옆에서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작업 시작됐어요. 오빠가 언니 동선을 대충 파악했는지 주말마다 어딜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연애까지 한 거 있죠?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오빠가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긴가요? 저 처음 만났을 때 분명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였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연기하는 거죠. 처음 이력서 본 순간부터 이미 집 시세의 추정 재산까지 전부 계산 마친 상태였다니까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세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손도 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세상 순박한 척, 세상 물정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건 아마 세계 1등일걸요?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것까지 그럴 수 있다 쳐요. 좋은 집안에 장가가고 싶은 마음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빠가 언니네 재산 노리고 있어요. 당장 통장부터 싹 다 숨겨야 해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혹시 경제적인 부분 오픈하면서 본인이 돈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거 다 꼼수예요. 야금야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동딸이시잖아요? 그거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유일한 상속자일 테니까 더 뺏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통장 합치자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인간 통장에 돈이 넘어간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을 테니까. 보아하니 조만간 통장 합치자는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 아니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결혼하면 당연히 통장을 합친다고 생각해서 순진하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당한 여자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당한 여자가 있다뇨? 오빠가 파혼을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통장 합치고 본색 드러내다가 그쪽에서 파혼 요구하면 책임 떠넘기고 돈은 돌려주지 않고 그쪽에서는 더러워서 관둔다는 식으로 끝내고 뭐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놓고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안 잘 살고 돈 많아 보이는 여자한테만 애정 느끼는 게 과연 진심 어린 사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오빠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엄마 아빠까지 한통속이니까 셋이 아주 영혼의 단짝들이죠. 사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이랑 연 끊고 지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자식을 투자처로 보는 부모님도 문제고 장가가는 걸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오빠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일찌감치 질려서 가족 행사 있을 때만 가끔씩 참여하고 저는 제 인생 살고 있어요. 꼴에 나름 화목한 집안인 척하고 싶은지 저더러 상견례 때는 꼭 좀 참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관심 갖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선택은 언니 몫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또래로서, 그리고 가족들을 증오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늦기 전에 말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죽고 못 살아도 결혼해도 위기가 닥치는 게 부부 생활인데 불순한 목적이 있는 남편과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애초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겠어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미 부모님이랑 오빠는 언니네 집안 재산이 본인들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심지어 빚까지 있어요.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걸 다 탕감해주고 본인들 평생 책임져줄 수단으로 생각하고 김칫국 사발로 들이키고 있다고요. 세금 핑계로 이것저것 공동명의 요구할 거고 시댁 쪽으로 명의 돌리라고 할 거예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달려들 거니까 조심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남일이니까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언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비 신우는 그렇게 저에게 믿기지 않는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동안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힘들었어요. 어쩌면 예비 신우가 과장된 말로 저를 현혹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평소에 예비 남편이 돈에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인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네요. 무엇보다도 예비 시부모님, 예비 남편까지 셋이 합세해 여태껏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가증스러웠어요. 예비 신우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그들은 저를 두고 연극을 펼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운명이라고 믿은 거고요. 일단 예비 남편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속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꿍꿍이가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더라고요. 이참에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예비 남편은 저에게 은근슬쩍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상견례도 마쳤고 공식적으로 예비 부부가 됐는데 통장 합치는 건 어떨까? 통장을 어떻게 합치는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빈 통장이 하나 있거든? 거기다가 일단 모으지 뭐. 따로따로 관리하면 생각 없이 써버리게 되잖아. 이참에 타이트하게 모아보자고. 어차피 우리 둘 다 월급 뻔하잖아. 앞으로 급여 받으면 내 통장으로 바로 보내. 그럼 내가 정리해서 결혼 준비할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 있지? 그것도 보내줘. 내가 모은 돈이랑 합해서 큰 돈 굴리면 좋잖아. 이제 경제 공동체인데 같이 벌고 같이 쓰면 효율적이니까. 아참,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내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이 그때 그랬잖아. 건물 하나 있는 거 자기한테 물려줄 계획이시라고. 그거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 명의로 상속하는 것보다는 타 명의로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 그래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 내가 아는 사람이 세무사인데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주 자연스럽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예비 신우가 미리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순진하게 속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예비 남편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맡아서 해준다니 고맙네. 일단 월급은 앞으로 그쪽으로 보내도록 할게. 그런데 상속 부분 말이야. 그건 내가 사실 오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뭔데? 상속받기로 한 건물 있잖아. 우리 친정아빠가 생각을 바꾸셨어. 나한테 상속 안 하시고 그냥 파신다고 하네? 갑자기 그걸 왜 팔아? 상속하기로 말씀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물주가 그닥 메리트가 없나 봐. 요새 공실률 많은 거 오빠도 알잖아. 그럼 그 건물 판 돈을 우리한테 물려주시는 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나도 준비를 하지.
지금 철두철미하게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어긋나면 곤란해. 건물 판도는 노후 자금으로 쓰실 건가 봐. 노후 자금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었어? 사업하시면서 노후 자금 충분히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아는데? 솔직하게 말할게. 얼마 전에 친정 아빠가 손댄 투자가 폭삭 망했나 봐.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 재산 대부분을 써버리셨어. 아니, 대체 무슨 투자를 하셨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말 없으셨잖아. 자식 앞에서 부끄러우셨는지 여태껏 숨기셨나 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딸 시집 가는데 결혼자금 충분히 마련해주고 싶으셨는데 어쩌면 그것도 어렵게 되셨다면서 미안해하시더라. 그럼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재산이 날아가는데 무슨 수로 지원을 받아. 그냥 우리 둘이 지원 없이 소박하게 시작하면 안 될까? 원래 신혼부부는 다 어렵게 시작한대. 나는 사실 오빠만 있으면 돈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빠 생각은 어때? 그래, 뭐 나도 그렇긴 하지. 하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는 있어야지.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내로 그동안 모은 돈 내 계좌로 보내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을 좀 해봐야겠어. 그런데 나 모은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1,000만 원? 아니 자기 연봉이 얼만데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았어? 열심히 모으고 있다 했잖아. 사회초년생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 친정 아빠한테 좀 드리기도 했고. 근데 이 정도면 나도 열심히 모은 거야.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표정이었죠. 아마도 많이 실망했겠죠. 예상과는 다르게 빈털터리로 변한 예비 신부가 난감했던 게 분명했어요. 그날 예비 남편은 약속이 있다면서 술을 마시러 나갔고 밤에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너는 무슨 여자애가 낭비벽이 그렇게 심하냐? 술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 깨겠어. 명품백이라도 샀냐? 뭐 호캉스 뭐 그런 거 밥 먹듯이 갔어? 아니 어떻게 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될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이지. 너 진짜 돈 없냐? 숨겨둔 돈도 없어? 비상금 만들려는 건 아니지? 진짜 없어. 돈 없다고. 재산 같은 것도 없어. 그럼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해야 하는 건데? 뭐? 책임감도 없는 여자를 내가 왜 데려가야 하는 거냐고. 돈 없는 게 그렇게 실망스러웠어? 앞으로 내가 번다고 했잖아. 열심히 벌겠다고. 네 월급으로 열심히 벌어봤자지. 언제 모아서 언제 집 살 건데. 그러지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말해. 집이라도 물려달라고. 이 집 우리한테 물려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가서 살아? 그거야 뭐 저쪽 동네 10평대에서 살면 되지. 너 외동딸이잖아. 외동딸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어? 듣다 보니 기분 나쁘네? 그럼 오빠가 해오는 건 뭔데? 집도 나더러 해와라. 재산도 계좌로 보내달라. 상속받는 건물도 명의 바꿔달라. 따지고 보면 다 내 손해잖아. 왜 그게 네 손해야? 너를 평생 먹여 살릴 사람은 난데 당연히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나는 뭘 받는데? 오빠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솔직히 애 낳고 육아하면 회사 관둘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내가 외벌이해야 하는 건데 내 인생은 불쌍하지도 않냐? 따지고 보면 평생 동안 돈 벌어야 할 내가 훨씬 손해지. 그 전에 네가 돈 많이 모으고 처가에서 돈 많이 가져오면 그만큼 덜 힘들 거니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야. 돈 갖고 계산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돈 없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지. 빈털터리로 시집 오려는 그 마인드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알겠어? 그래. 거지 근성으로 뻔뻔하게 시집 가려고 했던 거 미안해. 됐어?
나한테 많이 실망했겠네. 그럼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면 되겠네. 분명 네가 먼저 말했다. 파혼하자고 네가 먼저 한 거야. 나는 이 결혼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보상해야 돼.